네, 안녕하세요. 어제 시험 치르고 또 오늘 비가 온데도 와주신 여러 수험생분들께, 그리고 내년 준비하신 분들께 와주셔서 또 내년 준비하시는데도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정진석 행정사이고 여기 법학원에서 행정사 실무법을 전담해서 이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진행된 행정사 시험 2차 시험에서 특히 저는 이제 실무법을 맡아서 하는데 실무법에 대한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제는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실무법 난이도를 좀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총청평 해가지고 기출 어제 나왔던 거 한번 분석을 같이 하고, 그리고 아마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자료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전체 평의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 그리고 이제 어제 본 것까지 해가지고 보았을 때 저는 이제 난이도는 이제 3.5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논점이 어렵진 않았는데 답안 구성이 좀 어려워가지고 3.5 정도. 그러면 밑에 보시면 쭉 표로 보시면 역대 행정사 실무법 평균 점수 및 꽈락률 보시면 한 5번째 난이도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2022년도 10회 기출이 그때 꽈락이 그리고 평균 점수가 31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1회, 12회 실무법이 되게 점수가 평균 점수가 높진 않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거기에 그 예전보다 작년보다는 더 어렵게, 그래서 평균 점수는 제가 생각하건대 33점대 생각보다 많이 낮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꽈락도 매년 한 50% 반절 이상의 실무법을 되게 어려워 하십니다. 그랬을 때 나의 점수가 60점 가까이 받을 수 있으시면 되게 높은 점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상하건대 그러면 33점 예상이면 많은 분들이 33점 이하로 아니면 33점 정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추측해건대 한 62%, 62.5% 정도가 꽈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오늘 이제 하나씩 보겠지만 문제들이 논점을 안 알려주게 되면 논점 찾는 걸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점만 찾아도 점수가 한 50점 가까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논점 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과거 역대 기출됐던 걸 쭉 보시면 여기는 이제 색깔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매년 한 문제씩은 논점이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1-1문, 1-2문이 다 논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뭐 저희 법학원에 오신 분들은 논점을 다 잘 찾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학원에서 계신 분들은 논점 찾는 것도 되게 어렵고, 특히 올해는 비송사건 절차법이 사례로 나오다 보니까 목차를 구성하는 게 되게 어려워하셨더라고요. 논점은 그래도 잘 찾으셨던 것 같아요. 다만 목차를 어떻게, 그러다 보니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여나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럼 실무법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일단 무난하게 논점은 다 맞으셨으면요 50점 중반, 그래서 50점 후반부터 60점 초반까지는 그렇게 예측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점을 맞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을 그다음에 정확도에 따라 점수가 이제 60점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제 문제 먼저 행정심판법부터 풀이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문제 분석하는 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았을 때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 어떤 심판의 유형인지, 그다음 청구인이 누군지, 심판을 청구를 하려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갑을 보통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 피청구인을 하는데 보통 A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청피기 해가지고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청구기간 이렇게 순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이제 내년 준비하신 분은 지금 여기에 이제 어제 거 문제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바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깔로 문제를 이제 표시를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문이 문제 1번 지문이 있고 무릎 1번 있고 무릎 2번이 있는데, 일단 문제 1번만
1번에 있는 지문만 살펴보았을 때 심판의 종류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 1번에 어떤 심판인지 지문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이번 시험에서 되게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어떤 심판인지를 주어지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심판을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심판을 해야 될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보통은 주어져 있는 심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장이 좀 당황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건너뛰고 그러면 심판의 유형을 안 하고 그러면 청구인을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갑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순서가 그럼 대응되는 피청구인 A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형광펜으로 수업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문제 물음 1번, 물음 2번도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상으로는 행정은 처분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처분을 마치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처분 자체가 있으면 좋은데 처분이 아니어가지고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즉 처분이 아닌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사례 제가 이제 이게 제 6회 때 나왔던 문제의 하나의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 6회 나왔던 문제인데 그 문제와 비슷하게 그래서 부작위의 문제가 나왔고요. 부작위의 전제는 신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위다라는 걸 찾으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찾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부작위다라는 걸 찾으셨으면 그리고 나서 대상이면 대청 그래서 청구인적 경우 저희가 법률로 찾습니다. 그래서 법령 이렇게 찾고요. 그리고 피청구인적 격은 파란색 이미 찾았고 그리고 기간을 찾는데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 분석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저랑 이제 내년도 준비하신 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 형광펜을 이렇게 색깔을 먼저 칠하고요. 문제 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면 하나씩 논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랑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물음 1번은 그리고 이제 문제를 읽는 겁니다. 거꾸로. 물음 1번 그래서 갑이 A공사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음을 다투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아, 논점이 어떤 거구나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그러니까 행정심판도 구제수단이긴 합니다.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좀 찾아내는 게 되게 어려워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질문에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그래서 구제수단이라고만 되어 있다 보니까 저게 많이 조금 함정처럼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구제수단은 행정심판 자체 보통 심판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의무행 취소심판, 무효동의 심판, 의무행 심판 이 심판 자체도 구제수단인 거죠. 그리고 나서 가구제라고 해서 집행정지 임시처분이라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논점으로 하시면 대부분 이 문제를 잘 풀었을 텐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제수단 하니까 집행정지 임시처분을 먼저 떠올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 지문에서 처음부터 어떤 심판인지를 표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심판을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집행정지 임시처분을 찾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으시면 아마 정음 점수로 올라갔을 것 같고 다만 집행정지 임시처분만 쓰게 되면 앞에 전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집행정지 임시처분은 부종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을 청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내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할 때 개념적으로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인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행정사로서 합격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보면 집행정지 임시처분은 반드시 심판을 청구하고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절차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제 절차를 안 해보다 보니까 그냥 문헌적인 시험 문제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서 아마 이게 함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예측을 하고 학원에서도 준비를 할 때는 당연히 심판을 청구한 다음에 그렇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했었던 것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뭐 저도 다시 개념적으로 다시 늘 설명하는 방식으로 또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결국 논점은 세 가지 의무행 심판 그리고 집행정지 임시처분
이거나 점수가 20점이니까 논점을 두 가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의무행 심판, 임시처분 두 가지만 적어도 또 좋은 점수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음 2번은 지문이 좀 길다 보니까 특히 사무관리를 저희가 같이 푸는 과정에서 지문이 긴 상태이다 보니 되게 당황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물음 2번은 전혀 다른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음 2번을 풀이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다시 어떤 심판인지를 또 찾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상적 격으로 비공개 결정은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거부 처분이다라는 걸 찾는 문제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물음 2번은 다시 전혀 다른 문제를 다시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물어봤는지를 지문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A공사는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재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상 수단, 그래서 여기서도 수단, 물음 1번도 수단. 그러면 차이는 물음 1번은 심판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수단을 물어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음 2번은 재결 이후의 수단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강의 때 이거 두 가지 구분하는 문제는 제가 많이 내어드려서 아마 물음 1번에서 집행정지 임시처분 그리고 물음 2번에서 재결 이후의 수단에 대한 일대는 직접 처분 간접강제 이 논점은 대부분 다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음 2번은 아마 다 잘 작성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문제 1번 이제서야 이제 문제를 이제 읽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문제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 형광펜으로 칠하신 다음에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통은 저는 한 15분 정도를 읽고 그래서 한 3번에서 많게는 5번 정도 계속 읽어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점을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문제 1번을 읽어보면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A공사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갑은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갑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주 대책인 주택 특별 공급을 신청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뭐 A공사가 이제 행정기관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갑이 어떠한 행정을 신청한 겁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이주 대책 수립 실시 의무와 이주 대책 대상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한 의무가 있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공사는 갑에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부작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면 갑이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물음 1번 갑이 A공사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음을 다투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그래서 행정심판법에는 총 61개 조문이 있습니다. 61개 조문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얘기하면 됩니다. 61개 조문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그래서 행정심판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는 이의신청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행정심판법에만 있는 것만 보면 절차가 행정심판인 거죠. 행정심판법에 있는 게 행정심판이니까 그걸 찾는 과정들이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면 바로 언급을 했을 텐데 다만 이제 뒤에 있는 문장 구제 수단만 적게 되니까 집행정지 임시처분으로만 적었을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하고 집행정지 임시처분까지 적어야 된다는 걸 도출만 하시면 물음 1번이 이제 처음에 아마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그것까지 생각해 내기가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물음 2번은 읽어보면 갑은 위 물음 1에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음 1번에서는 행정심판을 논점으로 잡았었기를 바라는 출제자가 좀 이제 의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 1의 행정심판. 그래서 물음 1은 행정심판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행정심판을 과는 별개로 또 다른 A공사를 상대로 주택특별 공급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지만
물음 1과 물음 2번은 아예 별개의 문제라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음 2번에서 A공사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 정보공개 신청을 했고 비공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갑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였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이행을 명하는 재결을 하였다. 그래서 그러나 A공사는 이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재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심판법상 수단은 무엇인가? 그래서 키워드는 재결 이후에 수단을 물어보았고요. 직접 처분, 간접 강제 논점을 찾으셨으면 아마 무난한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풀이 과정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림은 이렇습니다. A공사가 있고 갑이 A공사에게 주택 특별 공급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A공사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주 대책 수립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지 의무가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걸 안 하고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부작이라고 합니다. 두 문자로 신상의불 해가지고 안 한다라는 거죠. 아니불자 해가지고 그래서 두 문자로 신상의불. 그래서 신상의불로 키워드가 4가지를 만족을 하면 부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갑의 입장에서 이 부작에 대해서 무언가를 조금 불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은 저희가 행정심판법상 할 수 있는 수단은 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그 중에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고 그 가구제락에서 이제 보조 수단으로 집행정지, 임시처분을 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상적 격은 의무이행 심판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법률에 따라 2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 부작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부작위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청구인적 격은 법률을 찾아야 되는데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청구인적 격은 A공사. 그리고 기간은 90일, 180일이라는 청구 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부작위는 날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분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논점을 이렇게 3가지 1, 2, 3 보통은 20점이면 제가 2가지를 하는데 2가지를 잡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의무이행 심판, 임시처분 논점을 잡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내가 3가지를 잡았다. 원래 20점은 2가지인데 그럼에도 내가 3가지를 잡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 구성을 하는 방법, 답안지 구성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어떤 용어인지를 이제 처음 들어볼 수 있겠지만 내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 논점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나면 나중에 이걸 하나, 둘, 셋 이렇게 논점을 잡으시면 목차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행정사 시험 2차 시험은 그러면 목차를 3가지를 잡으셨으면 그 목차가 밑으로 하나, 집행정지 이렇게, 임시처분 이렇게 잡고 사안 해결 판단하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목차에 있는 글자 그대로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서 결론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땡땡땡 해가지고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했잖아요. 그 설명하시오 했으니 그게 무엇인지를 적는 거죠.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와 임시처분이다.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내용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에 내용만.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과 집행정지, 임시처분 이렇게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처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부처분은 공법신이라고 2문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작위는 신상의불. 아까 얘기했던 신청이 있고 상당한 기간 의무가 있어야 되고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은 걸 부작위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애워야 되긴 합니다. 그걸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집행정지보다 주요 논점은 임시처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대상을 처분을 합니다. 임시처분은 처분과 부작위를 2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 논점이 부작위일 때 행정심판법상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임시처분에는 부작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차 구성을 할 때 집행정지를 꼭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니까 보여주는 거죠. 집행정지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목차 구성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임시처분은 처분과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 요건은 제가 이제 링겔 주사 뽁 해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중대한 불이익 등, 그리고 상당히 의심이 될 것, 그리고 마지막에 공공문의에 크게 위배되지 아니할 것,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둘 다 만족을 하게 되면 임시처분은 보충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기가 구조가 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안에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1문 보시면 이제 크게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집행정지를 넣게 되면 답안 구성이 양이 좀 많습니다. 보통은 20점짜리 문제일 때는 한 이 정도에서 끝내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근데 이제 지금 집행정지를 넣게 되니까 양이 저렇게 많아지는 거고요. 거부처분을 지금 넣었는데 거부처분까지 꼭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양이 아마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 논점은 의무이행 심판과 임시처분을 언급하신 분들은 아마 무난하게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아마 수험생분들 이제 지금 후기 올라오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적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무이행 심판만 적거나 아니면 집행정지 임시처분만 적었거나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적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적으신 분들은 거의 20점 중에 아마 14점, 15점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문제만 하나만 적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래도 아마 8점에서 그러니까 10점은 좀 넘기기 힘들고 9점에서 10점까지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면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의무이행 심판, 집행정지, 임시처분이 문제된다. 이렇게 목차 구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처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 거부처분은 이렇게 적고, 특히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일정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정의를 적으시면 되고요. 집행정지는 키워드가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임시처분은 밑에 밑줄 해놓은 것처럼 처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요건, 심판 청구가 계속되고 그다음에 처분 등의 위법 부당이 상당히 의심될 거에 상, 그다음에 중대한 불이익 등 우려가 있어야 된다. 중, 그리고 마지막에 공공문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복, 그리고 임시처분의 보충성, 집행정지와의 관계. 그래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은 둘 중에 둘 다 그러니까 만족하더라도 하나만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둘 다 신청할 수는 있지만 결론은 하나만. 그래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중에 집행정지로는 만족이 안 되면 그러면 임시처분을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성이라는 건 양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결론이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만족을 하면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여기 이제 법률 용어입니다. 법조문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안 해결 보시면 판단하면 의무이행 심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대로 목차를 가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지문에 있는 사례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A공사가 갑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적격인 부작위에 해당한다. 문구들이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암기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보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암기를 해야, 그래서 행정사 시험이 논술 시험이다 보니 암기는 필요합니다. 암기를 먼저 하시고, 암기는 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문에 있는 문구들을 정확히 암기하고 보고 적으시면 돼요. 이걸 보고 이렇게. 그래서 양을 채우는 방식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이 2차 시험은 이겁니다. 목차를 먼저 구성하는 걸 먼저 배우시고요. 그리고 내가 뭘 암기. 이거는 오늘 처음에 오신 분이든 아니면 1년 후에 하시는 분이든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되죠. 논점만 찾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점만 찾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논점을 넣고 그리고 이대로 1, 2, 3 그러니까 논점 찾는 연습이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이렇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답안 작성하는 패턴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서 결론은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맞춰서 마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인 겁니다. 이 패턴 그러면 내용은 뭘 암기를 해야 되냐? 내용은 그 법 조문을 적으시면 됩니다. 법 조문을 적거나 아니면 의의를 적거나 의의는 어떤 법대 교수가 정의를 내려온 거를 제가 가져와서 발췌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적으시면 무난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걸 답안 구성을 이렇게 그러면 이거와 이것만 외우면 되죠.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게 목차는 구성을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외워야 되는 건 조문에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때 알려드릴 거고 책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안 해결은 보고 적으시면 돼요. 보고 적으시면 이렇게 패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집행정지는 부작위에 대한 집행정지는 가백의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작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지를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효과가 없다.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임시처분. 네 가지의 요건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심판 청구가 계속되고 지금 아까 의무행 심판을 이거 지금 여기 심판 청구 자체가 아직 없는데 심판 청구가 계속되고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며 중대한 불이익 등 생길 우려가 있으며 공공문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를 만족을 하게 되면 보충적으로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무행 심판을 안 적고 집행정지 임시처분만 적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약간 뭐가 전제가 없는 거죠. 심판을 청구했어야 왜냐하면 집행정지 임시처분은 앞에 어떠한 심판을 청구해야 했을 때 집행정지 임시처분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걸 답안을 적다 보면 약간 뭐가 조금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임시처분, 음행 심판을 청구했다라는 걸 언급을 하신 분들은 혹여나 이걸 적지 않아도 사안 해결에서 심판을 청구했었어야 된다는 걸 언급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점수가 좋은 점수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따라서 갑이 A공사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음을 다투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은 의무행 심판 청구와 임시처분이다 라고 이렇게 잘 적으신 분들은 좋은 점수로 이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물음 1-2문 똑같이 목차 구성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고 키워드는 인용 재결입니다. 인용 재결 이후에 구제수단은 직접 처분 간접 강제이다. 이 논점은 만약에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이 논점이 낯설게 들리겠지만 일단 공부를 하시면 단어 자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을 찾으시면 논점에 맞춰서 목차 구성, 직접 처분, 간접 강제, 그리고 사안 해결에서 판단하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따라서 결론을 그대로 적습니다. 이건 지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심판법상 수단으로서 둘 중에 어떤 게 적합하냐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어떤 게 그래서 간접 강제가 나는 적합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의 내용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직접 처분의 내용, 의의, 그리고 요건, 한계. 특히 직접 처분의 한계가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성질상 왜냐하면 정보 공개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 A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회가 정보 공개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의 성질상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한계라는 목차를 잘 적으시면 좋은 점수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접 강제, 의의, 요건, 방식, 즉시 배상, 지연 배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은 제가 이제 두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안 해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문 보시면 문제 제기, 키워드 인용 재결 이유로서 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처분 조문 번호 50조, 간접 강제 50조의 2 문제된다. 그 다음에 직접 처분 의의 보시면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키워드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에서 명당 기입을 해가지고 명령 재결에 있고 당사 신청 그리고 기간 정할 것,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것,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할 것 5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한계, 그럼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처분의 성질,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조문에 있는 문구입니다. 간접관계 의의, 재결 취지에 따라 계속 반복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재결 취지에 따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이제 청구하는 겁니다. 요건, 인당 기입을 인용 제기를 있고 당사 신청 이렇게 5가지를 갖춰야 되고 방식은 지연 배상, 즉시 배상.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사안 해결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보고. 그래서 직접 처분, 간접 강제. 특히 직접 처분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본 것만 한번 보시면 처분의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정보 공개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간접 강제 보시면 5가지 요건을 그대로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인용 제기를 있고 갑 신청이 있으며 위원회 결정으로 기간을 정했음에도 A공사가 기간 내 불이행하고 A공사가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갑은 간접 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는 신청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어서 신청이라는 단어를 곳곳에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지막 이 경우 재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심판부상 수단으로서 간접 강제를 신청한다. 그래서 신청이라는 단어를 꼭 언급하기를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1문, 1-2문. 특히 1-1문이 되게 논점 찾기가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논점 자체를 못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을 찾은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점수 획득도 되니까요. 그렇게 조금 더 위안을 좀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행정사 업무 신고인데 행정사법에 대한 논점은 보통은 이제 17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가지 중에 하나의 논점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중에 행정사 업무 신고 아마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은 다 잘 적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 신고의 수리 거부, 마지막에 신고 확인증 발급 해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벌칙 뭐 이런 것들 적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과태료 이런 것들 뭐 이전 신고 적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점수가 다 올라갑니다. 계속 가점이 되고요. 이거는 최소 미니멈 점수입니다. 미니멈. 이거 적었을 때 저는 14점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더 적으시면 아마 16점, 18점까지 더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더 적으신 분들은 점수가 더 올라간다라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목차가 되었으면 내용은 무엇을 적으면 되냐? 절차, 요구사항 4가지 해가지고 절차는 밑줄 그은 것만 보시면 관할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어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구사항은 자결, 실행 2문자로 자격증이 있을 것,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 4가지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리거부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그래서 거부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거부를 통지한 경우 3개월 이내 이 신청을 하게 하고 마지막에 수리간주 신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행위를 행정청이 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 수리된 것을 본다라고 해가지고 목차 구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보시면 행정사 업무 신고를 받은 때 시장 등은 행정사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양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법의 목적을 보론에 넣으시면 반드시 0.2점에서 0.5점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선배 합격생들이 다 이렇게 점수를 획득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양이 딱 충분하고요. 그래서 보통 20점 배점으로 나오면 이 정도 양을 이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20점 기준 했을 때 이 정도 적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신 분은 여기 더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14점은 저는 14점 기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채우면 16, 18점 이상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일 까다로웠던 게 문제 3번. 논점은 재결의 재판의 취소 변경인데 재판의 취소 변경에 대한 문제가 사례로 나오면서 되게 어려워하셨더라고요. 뭐 저 또한 목차 구성하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특히나 지금 행정심판법도 이 지문량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또 답안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 3번부터 여기 제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문제 3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은 사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갑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물음 1번, 물음 2번.
물음 1번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여기 지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풀었던 지문. 법원이 추후 위 가태료 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 가부, 그리고 사유 시기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설명하시오.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위 과태료 재판을 취소 변경한 경우의 효과와 취소 변경의 제한 사유를 설명하시오. 이게 출제자가 비송 사건을 알고 낸 건지 좀 헷갈리게 좀 문제를 냈어요. 왜냐하면 지문을 먼저 보면 비송 사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취소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은 한번 내가 판결을 내리면 취소 변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비송은 그러니까 이 기속력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스스로 취소 변경을 가능하다라고 이게 법에 19조 1항에 적혀 있어요. 이게 특이한 겁니다. 비송 사건은 정말 특이하게도 언제든지 본인이 결정한 내용, 비송은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결정한 내용을 취소 변경하도록 조문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주 비송 사건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하는 경우가 단 이렇게 돼. 단. 그래서 두 가지가 못하도록 이게 조문에 있어요. 이걸 단 못하도록, 이거 조문처럼 이렇게 조문에 19조 2항, 그 다음에 19조 3항에 이게 두 가지가 못하게 돼 있어요. 먼저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되는 사건과 즉시 항고에 의해서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취소 변경, 이게 결론은 이거는 취소 변경을 못하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출제자가 몰랐거나 아마 잘 그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그 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과태료 재판입니다. 과태료 재판은 만약에 법관이 과태료 재판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할지 말지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법관이 함부로 취소 변경을 못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 물음 2번을 보면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의 효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관이 함부로 취소 변경 못 하는데도 문제가 약간 오류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답안 구성할 때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고, 일반적인 답안 구성을 하는 거면 보통은 물음 1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풀고, 그다음 물음 2하고 1-2하고 이렇게 쭉쭉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다시 와서, 아마 이게 목차 구성을 이렇게 잡기도 쉽지 않지만 수많은 수험생분들이 요거 이제 사례처럼 풀었던 사람들도 거의 없었겠지만 이게 지금 사례로 나온 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심판법 문제처럼 이렇게 풀어야 되긴 해요. 그래서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목차를 하나 잡고 목차를 두 개 잡고, 원래는 이제 따로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구분을 하면 지금 좀 이 논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문제를 합치게 되는,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문제를 좀 풀다 보면 목차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여러분만의 목차를 어떻게 할지를 머릿속에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그래서 목차 구성을 할 때 만약에 문제 3번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게 논리가 안 맞으니까. 첫 번째로는 이것만 적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이것만 적어서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전제 구조는.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과태료 재판은 취소 변경을 원래 못합니다. 그러면 못한다. 물음 1번의 결론은 취소 변경을 못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옆에 사유 시기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법원까지 적으라 하잖아요. 원래 못하는데 뭘 적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아요. 행정심판 처분이 아닌데 그러면 행정심판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출제를 되게 오류를 잘못 범했습니다. 아마 이제 비송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약간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수험생이다 보니까 답안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론을 적는 거죠. 19조 1항에 대한 이론을 적으시고 그다음에 물음 2번에 대한 즉 취소 변경이 되었을 때는 어떻다 그걸 적으신 다음에 사안 해결해서 우리가 행정심판법처럼 그러면 원래는 어떻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부족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론만 적어도 좋은 점수로 아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걸 언급하신 분들은 좀 좋은 점수.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읽어보면 판단하면 원래 직권으로는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못합니다. 그러나 과태료 재판은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취소 변경이 제한된다. 이게 결론인 거죠. 따라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위 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요. 요거 풀이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풀이한 걸로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풀이한 걸 보시면 자, 풀이한 거 보시면 문제 제기. 원래 비송 사건에 대한 취소 변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고법원, 그다음에 19조 1항에 의한 취소 변경, 그리고 마지막에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 이렇게 세 가지가 원래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 사안은 직접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있는지를 그걸 물어본 거니까 그럼 19조 1항에 의한 취소 변경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례와 그다음 사유와 그다음에 취소 변경이 제한이 되는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이론을 먼저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럼 물음 1번을 보시면 취소 변경의 자유. 이게 조문입니다. 19조 1항 조문이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취소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요건 네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1심 법원. 그다음 법원이 직권으로. 그러니까 2심은 못 합니다. 1심 법원만. 그리고 위법 부당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 시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다만 항고심이 결정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항고심도 또 다른 재판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만족을 하면 1심 법원은 언제든지 취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게 일반적 이론입니다. 그걸 물음 1번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물음 2번은 취소 변경이 제한이 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일반적인 취소 변경의 효과는 취소 변경에 따라 사건 관계 변동이 생긴다. 두 번째, 항고는 재판의 대상이 취소 변경이 돼버리면 항고에 대한 대상이 소멸하여 종료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일부 취소인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 오른쪽에 보시면 저거는 이제 내용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래서 가름한 재판을 한 경우 또한 저렇게 소멸하여 종료한다. 이런 거는 이렇게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소 변경 제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조문에 신청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이 19조 2항. 그리고 19조 3항은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과태료 재판인 거죠. 그랬을 때 사안 해결 판단하면 보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추후 위 300만 원 과태료 재판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러나 19조 3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은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해당되어 취소 변경이 제한된다. 따라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위 과태료를 취소 변경할 수 없다. 여기까지 찾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분들은 이제 사안 해결 저런 내용을 거의 다 적진 않았는데 이제 저희 카페에 올라오는 극소수이지만 한 두세 명 정도는 언급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과태료 재판이 즉시항고로 할 수 있는 재판이다라는 걸 언급만 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로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이론만 적으셔도 아마 10점에서 12점은 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로 풀든 그냥 어떤 내용으로 풀든 주요 논점이 재판의 취소 변경이란 걸 적으시기만 해도 좋은 점수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 논점이 재판 취소 변경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제가 볼 땐 50% 이상일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 논점이 재판 취소 변경인지를 모르는 분이 상당수입니다. 거의 반절 이상. 그러니까 제가 꽈락이 62%까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논점이 재판의 취소 변경이란 걸 찾으신 분들은 정말 한 10점 이상 받을 수 있고요. 그에 대한 결론, 과태료가 즉시 항고 재판이기 때문에 취소 변경이 안 된다까지 적으신 분들은 아마 14점까지 점수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기일기간 송달. 특히 이제 송달만 적으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송달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럼 송달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일이고요. 기간입니다. 특히 송달의 효과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기일과 기간이 송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일과 기간을 같이 적으셔야 좋은 점수로 이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비송 사건은 한 개념이 혼자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개념들을 같이 적으셔야 좋은 점수를, 그리고 역대 합격생들도 같이 적었을 때 좋은 점수를 이어진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비송 사건은 총 19가지밖에 안 돼요. 아까 행정사법 17개, 비송은 19개. 그 중에서 2문제 나옵니다. 비송은 19개 중 2문제. 의외로 되게 정직한 과목이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뭐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특히 기일기간 송달 파트는 이 양을 적어주시면 딱 20점짜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양은 기일은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다라는 걸 기일이라고 하고요. 그럼 변경 연기는 직권으로만,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는 안 되고 검사에게도 기일 통지를 해야 된다. 이 통지의 방식이 바로 이제 송달에 의한 방식인 거죠. 그리고 기간은 시간의 경과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송달은 결론을 알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차 구성이 좀 비송 사건은 특이하게 원칙이 고지입니다. 고지는 그냥 알리기만 하는 행위를 고지라고 하고요. 그 예외가 송달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먼저 알려주고요. 고지의 대표적인 게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고지를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 7일의 기간이 지난다라는 걸, 그걸 기간이라 합니다. 특히 항고 기간. 그래서 기간의 제일 대표적 항고 기간. 항고 기간은 고지를 했을 때 그날로부터 기산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과 고지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예외가 송달입니다. 송달의 키워드는 법정, 엄격한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페이지를 보시면 송달은 엄격한 방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중에 예시가 2가지. 기일 통지. 여기서 기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일을 언급을 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공시송달. 그리고 공시송달의 방식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뭐 적을 수 있는 분들은 뭐 절차법에 있든 그런 내용을 적으시면 그래도 가점 되실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송달의 예시가 기일통지, 공시송달.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적으시고 다른 걸 안 적으시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양을, 비송 사건 특히 양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까지 잘 적으시면 여러분이 좋은, 그래서 14점, 13에서 14점까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송 사건 적용 범위, 그래서 법원 관할에 속하는 비송 사건 중 이 법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라는 적용 범위를 적거나, 특히 기일기간 송달은 직권주의에 의해서, 직권주의라는 것은 법원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걸 적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적으시면 둘 다 적어도 됩니다. 그러면 좋은 점수로 또 1점 아니면 0.5점이 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적으시면 14점, 그리고 더 적으시면 15, 16점. 그러니까 비송 사건들이 여러분이 실무법의 점수 획득하는 방법은 강사가 알려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적으시고요.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더 적어주시면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는 가점 방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적으셔도 점수가 60점 가까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리고, 여러분의 선배 합격생 분들이 다 그렇게 다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목차 구성하시고 기본적으로 20점은 여기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아쉽게 올해 안 되시고 내년에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년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것만 준비하셔도 60점에서 65점 받는 게 무난하게 받을 수 있고요. 더 이상 받고자 하는 분은 추가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적고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70점 가까이도 다 받을 수 있으시니까요. 공부하는 방식을 오늘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실무법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구나, 기본적인 것만 적어도
점수를 획득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오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이제 많은 합격생분들이 이제 수기도 올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어제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적었는지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는 내용도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점수를 획득하는지도 여기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여기 QR 코드로 여러분이 보시고 카페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의 합격생분들의 생생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했는지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합격자 환영입니다. 12월 다음 날 이제 12월 10일 날 발표가 되고 12월 11일 날 목요일 날 오후 6시에 저희 법학원에서 이제 합격자 환영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신 분들은 이날 환영회 때 시간을 내셔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이 동기들하고 많은 시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배 인정사분들도 제가 많이 초대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실 수 있고요. 안 되시면 이제 그 언제든지 이제 다음 연도도 다 준비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이거 강의 끊고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제가 질문 내용을 받고 그리고 공부 방법과 그다음에 같이 할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